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놀랍게도 유럽도 미국도 아닌 북한과 대한민국이라는 두 나라가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을 직접 언급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요청은 과거처럼 포탄 몇 발을 지원해달라는 수주과는 성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요구한 것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공 능력이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러시아 전쟁 개입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영토에 추가로 배치될 북한군 규모가 무려 3만 명에서 최대 5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그가 지난 7월 언급했던 약 3만 명보다 상당히 더욱 높아진 수치입니다. 물론 이 숫자는 현재 독립적으로 완전히 확인된 수치가 아니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보에 근거해 제시한 주장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군의 러시아 전쟁 참전 자체가 더 이상 단순한 가능성의 영역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북한은 2024년 약 14,000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견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이후 양국의 군사협력은 빠른 속도로 확대돼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더욱 민감하게 바라보는 것은 북한군의 숫자만이 아닙니다. 북한이 전쟁을 통해 드론과 전자전, 포병 운용 등 현대전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미연합사 관계자도 북한 병력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교훈을 북한으로 가져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올해 군사훈련에서 드론과 GPS 교란, 사이버 위협 대응을 강화한 이유도 이러한 변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이제 북한의 병사들만 러시아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북한의 미사일 부대까지 직접 러시아로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당국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서부에 배치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대는 최대 120발의 탄도미사일과 발사대 6대를 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부대는 러시아 보로네시 지역과 연결돼 있으며 북한군 미사일 운용 인력까지 함께 배치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북한이 미사일을 러시아에 넘기는 단계를 넘어 직접 운용 경험까지 축적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실제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은 다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7월 말 우크라이나 지역을 감탄한 미사일 역시 북한산 KN-23 또는 KN-24 계열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자포리자 지역의 제철소를 공격한 러시아의 공습에 북한산 탄도미사일이 사용됐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주장한 것입니다. 이 공격으로 제철소 노동자 12명이 숨지고 최소 24명이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산 미사일 사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북한 무기가 다시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시선이 대한민국으로 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가장 절박하게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것이 바로 고성능 방공망이기 때문입니다. 7월 말 러시아는 하루밤 사이 70발이 넘는 미사일과 약 280대의 드론을 동원한 대규모 공격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우크라이나 방공망은 탐지된 탄도미사일 9발 가운데 단 한 발만 요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탄도미사일은 일반적인 드론이나 순항미사일과 비교해 훨씬 요격하기 어려운 무기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패트리엇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패트리엇이 우크라이나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6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의 충돌이 동시에 격화되면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부족 현상은 세계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들도 자신들의 방어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요격미사일을 쉽게 내놓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 본을 준비한다고 해서 원하는 만큼 바로 구매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미국은 급기야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일부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의 방공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을 향해 방공 시스템 분야에서 도움을 받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가 강점을 가진 드론 기술 등을 한국과 교환하거나 협력하는 방식도 제안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제시하는 논의는
상당히 명확합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 전쟁 경험과 군사 기술을 얻고 있으니 한국 역시 우크라이나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휴전국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포탄과 미사일, 방공 자산은 단순한 수출 상품만이 아닙니다. 한반도에서 실제 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한국군이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전쟁 물자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능력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살상 무기를 직접 제공할 경우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더 많은 군사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 역시 한국이 무시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유럽 역시 오래전부터 한국의 입장을 바꾸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단순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유럽의회 공식 문건에 등장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유럽의회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EU와 회원국들이 한국과 협의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 이유도 상당히 직접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이 바뀐다면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군사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의회가 한국에 무기를 공짜로 내놓으라고 결의했다거나 한국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EU 회원국도 아니며 이 결의안이 한국 정부의 법적인 무기 지원 의무를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유럽의 공식 정치기관이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정책 변경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는 상징성은 상당히 큽니다. 더 흥미로운 부분은 그 이후 세계 방산 시장의 상황입니다. 유럽이 한국에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하던 사이 유럽 자신도 방공망과 탄약 부족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 방어 준비 태세를 빠르게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론 대응망과 동부 국경 방어 체계 등이 주요 공동방위 프로젝트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을 늘린다고 해서 생산량이 하루아침에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토는 여전히 미국의 지휘 체계와 정보 자산, 첨단 무기 체계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럽 방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돈보다도 생산 속도입니다. 포탄 한 발과 미사일 한 발을 실제 전쟁에서 소모하는 속도를 공장이 따라갈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대한민국 방산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폴란드 등을 통해 K2 전차와 K9 자주포 같은 대규모 무기 계약을 수행해왔습니다. 특히 빠른 생산과 납품 능력은 유럽에서 한국 방산의 가장 큰 경쟁력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럽 의회 분석에서도 한국이 폴란드에 공급한 장비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넘긴 무기의 공백을 일부 채웠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직접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보내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유럽의 군수 순환에 이미 들어와 있는 셈입니다. 최근에는 더욱 상징적인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패트리엇 도입 지연을 겪고 있는 스위스가 추가 방공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 업체를 포함한 다양한 공급국과 협상을 시작한 것입니다. 스위스는 당초 미국에서 패트리엇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국제적인 무기 수요 증가로 일정이 계속 밀렸습니다. 결국 미국산 시스템만 기다리기보다는 다른 공급처를 함께 검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방산이 단순히 값이 싸기 때문에 주목받는다는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성능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로 언제 만들어 가져올 수 있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유럽 역시 뒤늦게 생산 시설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 스페인 등은 패트리엇 계열 미사일을 유럽 안에서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패트리엇만 기다리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요격 체계를 만드는 프로젝트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마주한 문제는 상당히 단순합니다.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은 오늘 밤에도 날아오는데 새로운 방공망 공장이 완성될 때까지 몇 년을 기다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공격 능력에 북한의 미사일과 병력까지 추가되기 시작한다면 우크라이나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보다 대한민국이 가진 군수 생산 능력과 방공 기술의 가치가 훨씬 커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국이 반드시 따져봐야 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 역시 똑같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현대전의 교과서를 얻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북한군이 대규모 드론전과 정밀 타격, 전자전이 동시에 벌어지는 현대전을 직접 경험한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이 지속된다면 북한은 자신들의 무기를 실제 전장에서 시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시 무기 개발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이것이 결코 남의 나라 전쟁만은 아닌 이유입니다. 오늘 우크라이나에서 축적된 북한군의 경험이 미래 한반도에서 한국군이 상대할 전술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드론 전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가형 소모성 드론을 대량 확보하고 드론 운용 인력을 크게 늘리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이 선택해야 할 문제를 단순히 우크라이나를 돕느냐 마느냐로 바라보면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진짜 문제는 북러 군사협력이 계속 강화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안보 이익을 어떻게 최대화할 것이냐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제공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유럽 국가를 통한 간접적인 방식도 존재합니다. 한국 무기를 유럽 국가에 판매하고 그 국가가 기존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넘기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가진 드론 기수가 실제 전장 데이터를 한국이 확보하는 협력 방식도 새로운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에 방공망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드론 협력을 언급한 것도 그래서 주목됩니다. 단순히 한국이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필요한 것을 교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이 대규모 무기 지원을 결정할 경우 감수해야 하는 위험도 분명합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기술을 추가로 제공하거나 한반도 문제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북한 편에 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유럽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절실합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진 무기가 남아도는 물량이 아닙니다. 서로 같은 무기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 무기가 갖는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게 한국의 방공 무기는 오늘 밤 날아오는 러시아 미사일을 막아야 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게 같은 무기는 언젠가 북한에서 날아온 미사일을 막아야 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럽에서 한국 방산을 향한 요구가 커질수록 한국의 협상력 역시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산이 빠르고 실제 대규모 군대를 유지하면서 수십 년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온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유럽이 미국의 방산 능력을 당연하게 활용했던 시대 역시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무기를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유럽도 새로운 공급국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더 이상 유럽 방산 시장의 주변 국가가 아닙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이제는 전차와 자주포를 넘어 미사일과 방공 체계까지 주요 공급 후보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결국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유럽은 한국을 향해 우크라이나를 더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요구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부족한 군사력을 채우기 위해 한국 방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역시 이 상황을 단순히 유럽의 부탁으로만 바라볼 수 없습니다.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실제 전쟁을 경험하고 북한산 탄도미사일까지 사용되는 순간 이 전쟁은 한반도 안보와 직접 연결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북한군 추가 배치 규모가 실제로 5만 명에 이를지는 앞으로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과거보다 훨씬 깊어졌다는 사실만큼은 국제사회가 공통적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지금 다시 대한민국을 찾는 이유도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가장 부족한 무기를 빠르게 만들어낼 능력이 있는 동시에 북한의 러시아 참전으로 직접적인 안보 이해관계까지 생긴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끝까지 현재의 신중한 원칙을 유지하게 될까요? 아니면 북러 군사협력의 확대가 결국 한국의 우크라이나 정책까지 움직이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까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된 전쟁의 파장은 이제 유럽을 넘어 한반도 안보와 대한민국의 무기 창고 앞까지 도착하고 있습니다.